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세계는 눈앞에 없다. 플라톤 철학의 출발점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 인간은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진실의 그림자만 보며 살아가는가. 그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실제 진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깊이 고민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믿음의 근거를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들리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착각한다. 플라톤은 이 점을 철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만들었다. 동굴 속에는 평생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릴 수 없어서 앞에 벽만 바라본다. 그들의 뒤에는 불빛이 있고 불빛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물건의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계속 움직이고 동굴 속 사람들은 그 그림자들만 평생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그림자는 현실이고 실체이며 세상의 전부다. 플라톤은 이 모습을 인간의 삶에 비유했다. 세상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림자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동굴 속 사람들이 왜 그림자를 진실이라고 믿는지를 깊이 이해했다. 그들은 평생 그림자만 보았고 그 외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의존하고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익숙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한다. 익숙한 그림자를 버리고 낯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용기를 갖지 못한 채 그림자 세계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사건, 사회의 평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을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세계는 그 너머에 있다. 그렇다면 동굴 밖의 세계는 무엇인가? 플라톤은 그것을 진리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다. 이데아란 눈에 보이는 사물들 너머에 존재하는 완전한 형태이자 본질이며 영혼이 직접 탐구해야만 다가갈 수 있는 진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꽃은 언젠가 시들고 사라진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은 시들지 않는다. 꽃, 노래, 얼굴, 풍경처럼 아름다운 것은 많지만 그것들이 공유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이데아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아름다움은 영혼이 이해해야 하는 본질이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자 했다. 인간은 감각에 의존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세계를 파악한다. 그러나 감각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감각이 제공하는 정보는 부분적이고 찰나적이다. 게다가 감정과 욕망, 습관이 그 감각을 왜곡한다. 그래서 감각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은 동굴 속 사람처럼 진리를 보지 못한다. 플라톤은 영혼이 감각을 넘어서는 순간에만 진리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영혼의 눈이 떠야만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다. 동굴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성장 과정 전체를 담고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에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자라면서 사회가 만든 기준과 관념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이 관념들은 마치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적 성공, 명예, 인기, 지위,
물질적 성취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자라지만 그 기준들은 영혼의 깊은 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그림자일 뿐이다. 플라톤은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이 그림자 세계를 의심하고 그림자 바깥의 진리를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동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쉽지 않다. 플라톤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그림자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불빛을 보면 눈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동굴을 빠져나와 햇빛 아래 설 때는 그 밝은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인간이 진리를 배울 때 겪는 과정과 같다고 설명했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렵다.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은 아프다. 그러나 그 고통을 마주한 사람만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진리는 눈을 뜨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동굴 밖에 도달한 사람은 마침내 진짜 세계를 본다. 태양, 사물의 본질, 변하지 않는 법칙들, 그리고 그제야 동굴 속 벽에 비친 그림자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깨닫는다. 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은 깊은 자유를 느낀다. 플라톤은 진리를 본 사람은 다시 동굴 속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다. 진리를 본 사람은 혼자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자유롭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진실을 보았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배척한다. 플라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험을 겪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플라톤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능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이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편한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학자는 익숙함을 버리고 낯섦을 향해 나아간다. 철학자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림자에 만족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진리에 다가가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은 영혼을 자유롭게 만든다. 플라톤은 사람들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실체를 보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인가?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있는가? 그는 인간에게 그림자를 넘어서는 삶을 선택하라고 초대한다. 그 초대는 어렵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의 영혼은 결국 자유를 얻게 된다. 이데아를 향한 영혼의 여정 보이는 것은 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를 이룬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에는 변하지 않는 세계와 변하는 세계에 대한 구분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세계가 끝없이 변하고 사라지며 흔들린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계절은 변하고 인간은 늙고 건축물도 세월이 흐르면 무너지고 사람의 감정과 생각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 플라톤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깊은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일 것이라고 느꼈다. 플라톤이 말한 변하지 않는 것, 즉 이데아는 감각이 아닌 영혼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는 눈앞의 세계를 현상계,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나누었다. 현상계는 변화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사물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며 인간의 판단은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데아계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사람에게 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완전한 정의라는 개념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이데아였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다. 그는 이데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실제로 보았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이데아를 흉내낸 불완전한 모습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의자라는 이데아가 존재하고 우리가 앉는 여러 종류의 의자들은 그 이데아를 부분적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세상에 수백 가지의 의자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두 의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의자들 안에는 의자다움이라는 공통된 본질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바로 이 다움, 즉 본질이 이데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감각이 아니라 사고와 영혼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데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깊어져야 한다. 플라톤은 영혼이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다고 믿었다. 영혼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진리를 보았고 태어난 뒤 육체에 들어오면서 기억을 잃는다. 그래서 플라톤은 배움을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 느끼는 낯익음, 어떤 진리를 들었을 때 마음 깊이 울리는 느낌, 처음 보는 것을 보면서도 이건 이렇다고 이해하는 능력은 영혼이 예전에 경험했던 진리를 떠올리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지식을 향한 갈망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성질이었다. 플라톤에게 영혼의 여정은 곧 이데아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이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찾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감각의 세계는 화려하고 강렬하다. 눈앞에서 술렁이는 현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붙잡고 흔든다. 욕망과 두려움, 사회적 기준과 편견은 영혼이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을 막는다. 플라톤은 감각의 세계가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했다. 영혼이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으면 이데아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모든 혼란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영혼은 다시 이데아를 비출 수 있다. 그는 영혼의 힘을 믿었다. 영혼이 진리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평온해지고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혼란해진다. 플라톤은 영혼이 진리를 향할 때 기쁨이 생긴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나 자연 속에서 감동을 느낄 때 혹은 진리를 발견할 때 깊은 울림을 경험하는 이유는 영혼이 이데아와 잠시나마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영혼은 진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이 깊은 울림으로 나타난다. 플라톤은 이런 감정이 인간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데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방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마음, 욕망에 흔들리는 마음은 영혼의 시선을 흐린다. 영혼의 시선이 흐려지면 진리는 멀어진다. 진리는 욕망과 소음이 가득한 마음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플라톤은 진리를 향해 가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욕망을 다스리고 영혼을 맑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영혼이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플라톤은 영혼의 여정을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삶 전체의 전환이라고 보았다. 진리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이전처럼 보지 않는다.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욕망이나 경쟁이 의미를 잃고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다. 진리를 본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는 영혼의 기준으로 행동한다. 플라톤은 이러한 영혼의 전환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었다. 진리를 본 영혼은 세상에서 어떤 굴레도 그를 묶을 수 없다. 그는 내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모든 인간이 이 여정에 초대받아 있다고 보았다. 진리는 소수의 철학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영혼을 깨우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눈앞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영혼이 기억하는 진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영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플라톤의 철학은 지식을 향한 탐구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깊은 성찰을 향한 초대였다. 철학자의 탄생 욕망 감정 본능을 넘어 이성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성장 이야기.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단순한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선택을 이끄는 핵심 요소였고 이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영혼을 이성, 의지,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이 세 부분의 균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부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 제시한 유명한 전차의 비유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와 같다. 한 마리는 흰말로 고귀하고 절제된 힘을 상징한다. 이 흰말은 의지를 뜻한다. 즉,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힘, 노력하려는 힘,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는 힘이다. 다른 한 마리는 검은 말로 욕망과 본능을 상징한다. 이 검은 말은 충동적이고 거칠며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먹고 싶고 얻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 두 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전차는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다. 이 두 마리를 다스리는 조종사가 바로 이성이다. 이성이 두 말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전차는 길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왜 흔들리는지를 설명했다.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검은 말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의지가 약할 때는 옳은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의지는 옳음을 향해 가고 싶어 하지만 욕망은 빠른 만족을 원한다.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 영혼은 혼란스러워지고 이성이 이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충동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성이 두 힘을 적절히 조율하도록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이 중심을 잡을 때 영혼은 조화롭게 움직이고 그 순간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된다. 플라톤은 왜 이성을 중요시했을까? 그는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다. 동물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동물도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욕망과 감정의 뒤에 있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힘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는 영혼이 끌려다니지만 이성의 길을 걷는 삶에서는 영혼이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 인간의 존엄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했다. 세상의 많은 혼란은 인간이 욕망에 지배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플라톤은 인간이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부의 욕망 때문에 정의를 잃고 분노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실을 버린다. 이런 욕망의 힘은 빠르고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끌어가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만족할 것 같아 잡았더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욕망이 떠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플라톤은 욕망의 노예가 된 삶에서는 영혼이 결코 고요해질 수 없다고 했다. 반대로 의지는 영혼을 높이는 힘이었다. 의지는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며 인간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품고 일어나는 동기이다. 의지는 욕망처럼 빠르고 강렬한 자극은 없지만 깊고 단단한 힘을 준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욕망의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선을 향해 갈 수 있다. 플라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의 영혼은 빛을 머금게 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의지가 지나치면 고집이 되고 고집이 지나치면 경직됨이 된다. 그래서 이성은 의지마저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했다. 플라톤은 이성의 역할을 전차의 조종사라고 표현했다. 조종사는 두 마리의 말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단숨에 잡히거나 억지로 끌려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언제 고삐를 당기고 언제 풀어야 하는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성이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면 욕망은 더 강한 형태로 폭발하고 반대로 욕망을 너무 풀어두면 영혼은 길을 잃는다. 이성이 의지를 부드럽게 이끌지 못하면 의지는 경직된 신념으로 변한다. 이성은 두 힘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가진다. 플라톤에게 이 조율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성장이었다. 이성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이 이끄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눈앞의 빠른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의지는 옳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이성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영혼이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성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자신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성의 힘을 키우는 일은 곧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탄생이 바로 이성의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했다. 철학자는 욕망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목소리에 지배되지 않는다. 의지의 불꽃을 키우되 그 불이 사람을 태우지 않도록 조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철학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방향을 응시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사람이다. 이성의 힘이 깨어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는 세상을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철학자는 영혼의 조화와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않고 이데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한다. 철학자는 영혼의 교사이며 마음의 안내자이며 진리의 증인이었다. 플라톤은 인간이 철학을 통해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믿었다. 플라톤의 세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된다. 인간의 영혼은 욕망과 의지와 이성이 만든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이성이 중심을 잡고 의지가 힘을 주며 욕망이 적절히 다스려질 때 나는 비로소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철학은 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그 조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철학자의 삶은 지식보다도 삶의 무게로 증명되며 그 삶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난다. 철학자의 탄생 욕망 감정 본능을 넘어 이성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성장 이야기.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단순한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영혼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선택을 이끄는 핵심 요소였고 이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영혼을 이성, 의지,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이 세 부분의 균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부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 제시한 유명한 전차의 비유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와 같다. 한 마리는 흰말로 고귀하고 절제된 힘을 상징한다. 이 흰말은 의지를 뜻한다. 즉,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힘, 노력하려는 힘,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는 힘이다. 다른 한 마리는 검은 말로 욕망과 본능을 상징한다. 이 검은 말은 충동적이고 거칠며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먹고 싶고 얻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 두 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전차는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다. 이 두 마리를 다스리는 조종사가 바로 이성이다. 이성이 두 말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전차는 길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왜 흔들리는지를 설명했다.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검은 말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의지가 약할 때는 옳은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의지는 옳음을 향해 가고 싶어 하지만 욕망은 빠른 만족을 원한다.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 영혼은 혼란스러워지고 이성이 이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충동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성이 두 힘을 적절히 조율하도록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이 중심을 잡을 때 영혼은 조화롭게 움직이고 그 순간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된다. 플라톤은 왜 이성을 중요시했을까? 그는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다. 동물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동물도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욕망과 감정의 뒤에 있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힘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는 영혼이 끌려다니지만 이성의 길을 걷는 삶에서는 영혼이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 인간의 존엄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했다. 세상의 많은 혼란은 인간이 욕망에 지배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플라톤은 인간이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부의 욕망 때문에 정의를 잃고 분노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실을 버린다. 이런 욕망의 힘은 빠르고 강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끌어가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만족할 것 같아 잡았더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욕망이 떠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플라톤은 욕망의 노예가 된 삶에서는 영혼이 결코 고요해질 수 없다고 했다.
반대로 의지는 영혼을 높이는 힘이었다. 의지는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이며 인간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품고 일어나는 동기이다. 의지는 욕망처럼 빠르고 강렬한 자극은 없지만 깊고 단단한 힘을 준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욕망의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선을 향해 갈 수 있다. 플라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의 영혼은 빛을 머금게 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의지가 지나치면 고집이 되고 고집이 지나치면 경직됨이 된다. 그래서 이성은 의지마저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했다. 플라톤은 이성의 역할을 전차의 조종사라고 표현했다. 조종사는 두 마리의 말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단숨에 잡히거나 억지로 끌려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언제 고삐를 당기고 언제 풀어야 하는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성이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면 욕망은 더 강한 형태로 폭발하고 반대로 욕망을 너무 풀어두면 영혼은 길을 잃는다. 이성이 의지를 부드럽게 이끌지 못하면 의지는 경직된 신념으로 변한다. 이성은 두 힘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가진다. 플라톤에게 이 조율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성장이었다. 이성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이 이끄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눈앞의 빠른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의지는 옳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이성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영혼이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성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자신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성의 힘을 키우는 일은 곧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탄생이 바로 이성의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했다. 철학자는 욕망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목소리에 지배되지 않는다. 의지의 불꽃을 키우되 그 불이 사람을 태우지 않도록 조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철학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방향을 응시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사람이다. 이성의 힘이 깨어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는 세상을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철학자는 영혼의 조화와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않고 이데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한다. 철학자는 영혼의 교사이며 마음의 안내자이며 진리의 증인이었다. 플라톤은 인간이 철학을 통해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믿었다. 플라톤의 세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된다. 인간의 영혼은 욕망과 의지와 이성이 만든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이성이 중심을 잡고 의지가 힘을 주며 욕망이 적절히 다스려질 때 나는 비로소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철학은 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그 조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철학자의 삶은 지식보다도 삶의 무게로 증명되며 그 삶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난다. 사랑과 영혼의 비상진정한 사랑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이다. 플라톤 철학의 중심에는 인간의 영혼이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 상승 운동이 단순한 지적 욕망이나 지식의 축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힘, 즉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영혼을 이끌어 올리는 거대한 에너지였다. 사랑은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성장시키며 영혼이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도록 돕는 힘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단순한 인간관계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철학으로 설명했다. 플라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에로스를 언급했다. 에로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름다움에 끌리는 원초적 힘이었다. 그는 인간이 왜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지, 왜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깊이 고민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다. 인간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기억하고 있으며 눈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기억이 깨어난다는 것이었다. 아름다움은 영혼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쫓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한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계단처럼 설명했다. 사람은 처음에는 육체적 아름다움에 끌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정신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마지막에는 육체와 정신을 넘어서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이 과정을 영혼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운동으로 보았다.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는 감각적인 매력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모나 목소리, 행동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을 보게 된다. 누군가의 친절함이 빛나 보이고 그 사람의 용기나 정직함이 감동을 준다. 이것은 영혼이 육체의 그림자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플라톤은 이런 감정의 변화를 사랑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은 처음에는 흥분이나 설렘 같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깊이를 향해 천천히 움직인다. 그 감정이 영혼의 중심에 닿을 때 비로소 사랑은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영혼이 영혼을 알아보고 끌리는 순간 사랑은 육체의 세계를 떠나 진리의 세계로 나아간다. 플라톤은 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보았을까? 그는 사랑이 없으면 영혼이 성장할 수 없다고 믿었다. 사랑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영혼이 더 아름다운 세계를 기억하도록 만든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고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변화의 의지이기도 하다. 사랑은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며 진리와 선을 향한 방향을 밝힌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느끼고 그 가능성이 영혼을 성장시킨다. 플라톤은 사랑의 힘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에너지라고 보았다. 사랑 속에서 사람은 예술을 만들고 시를 쓰며 음악을 만든다. 예술가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마음은 결국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갈망에서 나온다. 음악과 그림과 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아름다움을 인간의 언어와 감각으로 재현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그는 예술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예술은 영혼이 진리와 아름다움에 닿으려는 몸짓이며 그 몸짓 속에서 인간의 감정은 가장 고귀한 곳으로 향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사랑이 언제나 옳은 길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랑이 욕망으로 변하는 순간 영혼은 다시 낮은 단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욕망은 사랑의 그림자였다. 욕망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 하는 힘이었고, 이 힘은 영혼을 이끌어 올리기보다 묶어두었다. 플라톤은 사랑이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욕망의 충동을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욕망이 크면 그 사랑은 왜곡되고, 왜곡된 사랑은 파괴적이 된다. 영혼을 향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이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사랑이 가진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사랑은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높은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랑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은 지혜와 함께 있을 때 빛을 발했고, 지혜 없는 사랑은 욕망의 그늘에 빠졌다. 결국 사랑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대한 힘이었고, 영혼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사랑도 그 모양을 달리했다. 플라톤의 사랑론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와 영혼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사랑이 인간 삶의 중심에 있으며 사랑을 통해 영혼이 최고로 비상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이해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 시선의 변화가 영혼을 이데아에 가깝게 만들고 삶을 더욱 진실하게 만든다. 플라톤에게 사랑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여정이었다. 사랑하는 영혼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혼이며, 사랑을 잃은 영혼은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 플라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인간을 이끌어 올리는 날개이다. 그 날개가 아름다움의 기억에서 자라나고 진리를 향해 퍼덕일 때 영혼은 이 세상의 그림자를 넘어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날아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한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영혼의 여행자이며 영혼의 비상을 이끄는 존재였다. 예술과 시의 힘 외 플라톤은 시인을 경계하면서도 예술을 영혼의 언어라고 보았는가? 플라톤의 철학을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의아해한다. 그는 예술, 특히 시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했던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선율과 정교한 문장,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예술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모순된 주장 속에는 플라톤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술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힘이 영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경계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을 영혼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라톤이 예술을 경계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술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인간의 영혼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쉽게 왜곡되고 흔들린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고양시키고, 시는 사람의 감정을 깊게 흔들며, 극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며 강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플라톤은 이런 감정의 동요가 이성과 진리를 흐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이 주도해야 할 영혼의 세계가 감정에 의해 흔들리면 사람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예술이 영혼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면 영혼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두 번째로 예술을 경계한 이유는 예술이 모방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눈앞의 세계조차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일 뿐인데 예술은 그 그림자를 다시 모방하는 일이다. 즉, 예술은 그림자의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화가가 그리는 의자는 진짜 의자가 아니고 그 의자는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한데 그 그림은 그 모방의 또 다른 모방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사랑, 용기, 정의, 고통 역시 현실 세계의 감정을 모방한다.
플라톤은 이런 모방이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예술이 만든 장면에 감정이 휘둘려 진짜 현실에서 해야 할 판단을 흐리게 되기 쉽다. 그러나 플라톤은 예술을 단순히 비판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예술은 언어가 닿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언어였다. 논리적 설명이나 이성적 명령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마음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예술은 쉽게 열어젖힌다. 그는 그래서 예술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보았다. 예술은 영혼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진리를 이해해도 마음속 깊은 감정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 예술은 그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플라톤이 특별히 예술을 중요하게 본 부분은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예술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감정적으로 약하게 만들거나 욕망을 자극한다고 보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사용된다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와 음악이 그들의 영혼을 빚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드러운 선율은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고 고귀한 이야기는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 플라톤은 그래서 교육에서 예술을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간조했다. 영혼을 흐리게 하는 예술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예술이 필요했다. 플라톤이 예술을 탐구한 이유는 인간의 영혼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이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간은 감성의 존재이며 아름다움과 감동에 반응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예술은 영혼의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철학이 이성을 깨우는 학문이라면 예술은 영혼의 감성을 깨우는 학문이라고 보았다. 영혼 전체가 깨우쳐져야만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단지 머리로만 이해한 진리는 삶을 바꾸지 못한다. 플라톤은 예술이 영혼의 밑바탕을 흔들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인이 국가에 해가 되는 이유도 분명히 설명했다. 시인은 감정을 자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인이 욕망과 분노를 선동하거나 허상을 아름답게 포장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감정에 끌려가게 된다. 플라톤은 이런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시인이 진리를 향해 노래한다면 그 노래가 사람을 고귀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진리를 향한 시는 영혼을 정직하게 만들고 선을 향한 예술은 영혼을 밝게 만든다. 결국 문제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 지향하는 방향이었다. 플라톤은 인간이 예술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사람들이 단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때로는 음악이 철학보다 더 빠르게 영혼을 깨우고 때로는 한 편의 시가 수많은 도덕적 교훈보다 더 강한 울림으로 마음을 변화시킨다. 예술은 삶의 복잡함을 감정의 언어로 풀어내고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다. 플라톤은 그래서 예술이 영혼의 언어라고 말했다.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성뿐 아니라 감성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플라톤이 남긴 6번째 가르침은 예술이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한다. 예술은 모방의 세계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 올릴 수도 있다. 예술이 감정의 힘을 사용할 때 그 감정이 진리를 향한다면 영혼은 성장하고 깊어진다. 그러나 감정이 욕망을 향한다면 영혼은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예술의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영혼에 달려 있다.
아름다움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한다. 철학자의 임무무지의 군중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은 왜 위험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가?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겪으며 철학자의 숙명을 누구보다 깊게 깨달았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군중의 오해와 분노 속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진실로 믿으려 하고 그 믿음을 깨뜨리는 말에는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플라톤은 이 저항의 근원을 무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상태였다. 무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진리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 한다. 플라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고통을 스승 소크라테스를 통해 직접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생각을 깨뜨렸으며 그들이 자신조차 모르던 모순을 드러내게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했고 진실이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소크라테스를 그들의 불편함의 원인으로 여겼다. 플라톤은 이 모습을 목격하며 인간 사회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절감했다. 그는 철학자가 반드시 맞닥뜨리는 두 가지 위험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군중의 무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 감정이 두려움이나 분노일 때 철학자를 향한 오해와 비난은 폭발적으로 커진다. 플라톤은 무지한 군중이 가진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리를 향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듯이 철학자는 군중의 불편함을 대신 짊어지며 때로는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 위험은 철학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고독이었다. 진리를 좇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 그는 그림자 너머의 세계를 보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홀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의 길은 어둠 속을 지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길이다. 진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혼의 성장과 고독은 늘 함께했고 철학자는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위험 속에서도 철학자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영혼은 깨어난다. 잘못된 믿음이 깨지고 익숙함이 흔들리고 편안함이 무너질 때 비로소 새로운 이해와 성찰이 시작된다. 철학자는 이 과정에 불씨를 피우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다. 철학자가 없다면 사회는 익숙한 관념에 갇혀 정체되고 영혼은 발전하지 못하며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는 공동체의 눈이자 영혼의 심장과 같은 존재였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군중과 갈등하는 이유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실보다 감정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감정은 빠르고 강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만든다. 진실은 느리고 깊으며 사람이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도달할 수 있다. 감정은 머리를 흔들고 진실은 영혼을 흔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소리를 따르고 진실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 철학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의 소리를 들려주려 한다. 하지만 진실은 때때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한다. 플라톤은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충돌로 보았다. 그는 철학자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진리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진리를 말한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림자에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들이 진리의 빛을 만나기를 바란다. 플라톤에게 철학자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 진리를 향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자유와 해방이 영혼에게는 가장 큰 선이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가 개인의 신념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철학자는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진실을 말한다. 그는 진리가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데아에서 나온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철학자는 자신의 말이 무겁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으며 영혼의 깊이를 울리는 말만 한다. 진실은 가벼운 말로 전해질 수 없고 진실은 깊은 책임을 가진 마음에서 전해져야 한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가장 큰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았다. 욕망을 버리고 인정 욕구를 다스리고 감정의 흔들림을 이겨내고 진리에 대한 헌신을 지키는 일은 외부의 싸움보다 훨씬 어렵다. 그는 진리를 향한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순간 철학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철학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봐야 한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흐려지는 순간 진리를 말할 자격도 잃는다고 보았다. 플라톤이 남긴 7번째 가르침은 분명하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게 되지만 그 길이야말로 인간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철학자는 위험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하고 군중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진리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열린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으며 그 등불이 꺼지면 사람들은 다시 그림자의 동굴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철학자의 존재가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자 첫 번째 희망이라고 믿었다. 철학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귀양 플라톤이 말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 플라톤 철학의 마지막에는 항상 영혼이라는 단어가 남는다. 그는 인간의 삶을 영혼의 여정으로 바라보았고 죽음조차 영혼의 여행에서 한 단계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삶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너머까지 이어지는 길을 그려냈다. 플라톤에게 죽음은 육체의 종말이 아니라 영혼의 귀향이었다.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 귀향의 순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하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와 잠시 결합하여 이 세상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영혼은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를 기억하고 있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을 느낀다. 그러나 육체는 영혼을 제한하고 방해한다. 육체의 욕망, 감정, 피로, 두려움 같은 요소들은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철학이란 영혼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죽음은 그 과정의 완성이었다.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날 때 가장 맑아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자체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온 영혼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잠시 머물며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영혼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플라톤은 이 귀향을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라고 보았다. 그는 영혼이 어떤 상태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며 영혼의 조화를 지키려 애쓴 사람의 영혼은 죽음의 순간 고요하고 밝은 길을 걷는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영혼이 진리와 멀어지면 이데아의 빛을 보지 못하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플라톤은 영혼의 밝음과 어둠이 죽음 이후의 길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는 영혼의 삶이 영혼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하며 영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는 영혼을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통해 이 사실을 절절히 느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영혼이 담대하게 진리를 향해 섰다. 그는 육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플라톤은 스승의 모습을 보며 철학자의 영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는다. 철학자의 영혼은 죽음 앞에서도 고요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그는 삶 전체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고 죽음은 그 성장의 완성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들었다. 그는 영혼이 몸과 다르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지지만 영혼은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깊어진다. 그는 영혼을 거울에 비유했다. 욕망과 감정이 거울 표면을 더럽히면 영혼은 바르게 비칠 수 없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성찰과 철학을 통해 거울을 닦으면 영혼은 다시 맑아지고 이데아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이 맑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플라톤은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을 항상 가르쳤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깊게 살 수 있다. 죽음은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그 그림자를 마주하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의 빛을 볼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삶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은 영혼의 성장이며 죽음은 그 성장의 완성이다. 두려움이 사랑을 가리고 욕망이 이성을 가리고 무지가 영혼을 덮지만 철학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면 죽음은 적이 아니다. 죽음은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갈 때 죽음의 순간도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해방이 된다고 보았다. 영혼이 진리를 기억하고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이성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선한 삶을 추구했다면 죽음은 그 영혼을 밝은 곳으로 이끄는 문이 된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작아지고 죽음을 이해할수록 삶은 깊어진다.
철학자는 죽음을 통해 자유를 배우고 자유를 통해 삶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림자의 세계에 머물러 욕망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영혼을 조율하고 있는가? 플라톤은 인간이 평생 동안 영혼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혼이 밝을수록 죽음은 두렵지 않고 영혼이 깊을수록 삶도 깊어진다. 철학은 이 영혼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었다. 플라톤의 마지막 가르침은 선명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진리의 시작이다. 삶은 짧고 영혼은 길며 영혼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수록 더욱 밝아진다. 그는 인간의 삶 전체를 영혼의 귀향으로 보며 그 귀향의 여정 속에서 철학이 영혼의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길잡이라고 믿었다.